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교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댓글 좀 봤어요. 자, 우리 몰카 재밌죠.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함께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 좋습니다. 2교시도요 우리 즐겁게 재밌게 잘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우리 2교시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철학, 예술, 독파법입니다. 우리 꼭 필요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1교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겟으로 잡아서 훈련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독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독해를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고 풀 수 있는지, 그 방법,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초점 맞춰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도요, 이런 말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철학지문 보면 어때요? 철학지문,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 수능날 시험지를 받아서 바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해설 강의가 이제 가장 먼저 올라오죠. 선생님이요,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철학이 딱 나와 있으면 간혹 어떤 지문은 잠깐 약간 뇌가 흔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잠깐 이게 모호한 경우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사실 정말 매년 너무나 많은 그런 철학 지문을 보는데도 사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한 번 딱 이렇게 제대로 또 공부하고 끝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은 아무래도 선생님보다 이제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지금 댓글로 가능세계 얘기도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 가능세계 지문 봤을 때 잠깐 뇌가 흔들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철학 지문 어떻게 깨려야 되느냐, 이 예술 지문 어떻게 깨려야 되느냐, 이건데요. 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방법이요, 근데 아주 색다른 정말 복잡한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1교시 때 공부한 4가지 사고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 4가지 사고방법을 이 철학 영역에 응용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뭘 공부할 거냐면, 알겠죠? 자, 요거 이해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1교시 때 독과 해가 있으면 독과 해를 같이 해야 한다고 했죠? 특히 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철학은 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해를 하는 이 풀어 헤치는 거, 이게 아직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 지문만 보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아까 댓글 보니까 코로나 극복하자는 얘기 많이 하던데, 네, 코로나도 이겨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철학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야 우리 목표한 바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2교시에서도요, 상품은 여전히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1교시에서도요, 이제 상품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2교시에 또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자, 우리 상품 공부일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스터디 플래너. 네, 여기 겉으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안에 내용은요 더 알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텀블러가 있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 우리 필요하죠? 그리고요, 요즘 대세입니다. 펭수. 이 스티커 보고 선생님 1교시 때도 얘기했는데 안 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도 여러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3가지만 가는 거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거에 같이 갑니다. 이거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2교시도요 함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요 2명의 학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교시처럼 강의 중에 퀴즈가 나갈 거고요. 그 퀴즈를 가장 먼저 맞힌 학생과 그 다음에 그 다음 맞힌 학생 2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철학 세트의 특징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 이 철학 세트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면 돼요. 개념, 이거를 견해주장이랑 같이 제시한다. 그래서 지문의 대표 패턴이 개념 더하기 견해주장입니다. 견해주장.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표 패턴이 개념 더하기 이제 견해주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말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를 해 버릇하던 그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 잘 이해를 한 그런 말들로만 설명이 돼 있다고 한다면 뭐 누구나 잘 쉽게 읽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말들 자체가 이제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견해주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독해 중에 요 해 연습을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거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는 귀찮아하면 절대 성적 오르지 않아요. 조금 나한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걸 자꾸 머리를 쓰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어렵다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자꾸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 어려운 걸 잘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 독파법입니다. 이게 특징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견해장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수능 지문에 보면 견해장이 하나가 안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견해장 간에 저에게 들어갈 말 뭘까요? 들어갈 말.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그쵸? 여러 주 견해주장이니까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이 공통점과 그 다음에 이 차이점, 특히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하는 일기를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능숙해지면 나중에 독해를 할 때는 아예 굳이 밑줄을 안 치더라도 여러분이 눈도장으로 탁탁 찍고 가는 말들이 이제 이런 공통점 또는 특히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비판하기와 관련이 있는데 견해주장은 한 개 문제점이 또 출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요 한 개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요거 비판하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주목합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돼. 개념을 바탕으로 견해주장을 이해한다. 근데 이제 개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좀 친숙하게 접하면서 우리 자꾸 머리 쓰는 연습하자. 그래서 점점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읽을 때 한 개 문제점 아울러 주목하자. 자, 정리됐죠? 간단하죠? 좋아요. 이렇게 또 근데 아는 것만 잘해서는 독해를 잘 못하거든요. 적용해서 이제 실제로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어요. 이거 지문 읽기 전에 여러분 먼저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출제 요소란 거 알았고 대상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거 1교시에 공부한 거 견죽이 필요하다는 거 금방 파악했어야 되고, 그쵸? 자, 그에 따라 이제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을 이제 읽었을 때 어떤 말들이 중요한 말이 될까요? 중요한 말을 지금 빨리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서 쭉 읽으면서 머리에 남아야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딱. 그러면 자, 그 머리에 남아야 되는 말은 이거죠. 여기. 우리가 읽었을 때 기억,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 자, 이들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짚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견해전과 관련하여 요 말 짚어야 되죠. 그쵸? 네. 임별진 학생이 수능 국어 걱정 처리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네. 함께 걱정 처리해야죠. 처리하라. 그죠? 처리하라. 좋습니다. 함께 걱정 처리하는데, 자, 요거 잘해야지 걱정 처리됩니다. 자, 이걸 짚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세 가지 믿음의 태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대응하는 짝, 이거에 대응하는 것들을 딱딱 짚었어야죠. 참, 거짓, 그 다음에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 거 하나, 세 개. 이렇게 대응하는 짝을 짚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장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베이지주의자의 이제 입장, 요 이제 차이점을 짚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세 가지 믿음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데, 여기 보세요. 믿음은 정도의 문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특히 대상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대상 나왔을 때 견주기를 잘 해야 되는데, 요 견주기 할 때, 즉 두 번째 것을 읽을 때 견주기를 잘해야 돼요. 앞에서 쭉 읽어온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읽을 때 요 두 번째 것과 관련된 요 내용이 이게 이 앞에 있는 이거랑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이구나. 요렇게 잘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거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러면 정도의 문제라는 이 말과 여기 있는 가장 강한 것부터 가장 약한 것까지 이 정도라는 거, 요거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짚어서 읽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렇게 이제 이 더 중요한 내용을 이제 잘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읽었으면 문제가 잘 풀릴까 안 풀릴까요? 당연히 문제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한번 문제를 보면요.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번 딱 보면, 만약 을이 기억이라면 을은 동시에 니은일 수 없겠죠. 왜냐? 기억은 만. 근데 여기 앞에 들어갈 말 뭐였어요? 하나만.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 니은의 입장은 정도예요. 믿음은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약한 것부터 가장 강한 것까지 이 정도, 수많은 경우의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면 을은 동시에 니은일 수 없어요. 이거 적절하다고 판단 금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그 명제의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정한다. 이거 동그라미에 X예요.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이것은 당연히 기억은 하나만, 참 또는 거짓 또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갖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뭐의 입장이었어요? 이 정도는 니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놨으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매우 빠르게 답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속칭 시간을 버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시간을 벌어서 좀 더 어려운 거에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국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면, 기억은요, 참이라고 믿으면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정도니까,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랑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의 어느 한 점, 여기 이 점, 이게 뭐 우연의 일치든 일치할 수 있겠죠. 정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4번도 적절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니은은 이제 정도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면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정도니까 적절하겠죠. 그래서 답 2번으로 이렇게 골랐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철학 지문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굉장히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나마 여러분 지금 함께 공부한 요 지문은요, 수능에 나오는 철학 지문 치고는 그래도 난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일수록 뭘 잘해야 되냐면, 대응하는 짝을 통해서 견해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아까 기억의 입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 믿음 중 하나만을 갖는다고 했어요. 이때 이 세 가지 믿음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내용으로 참, 거짓, 그 다음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짚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짝을 짚어서 이 짝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사고를 잘해야지 여러분이 철학지문 정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머리 쓰는 거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기억과 니은에 대비되는 짝, 기억과 니은의 그 견해장의 차이점 잘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차이점을 짚었다고 한다면 문제의 답을 잘 고른다. 왜냐? 출제자들은 짝을 맞지 않게 연결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익혀놓고요. 그 다음에 사별호 학생이 수업 종료된 후에 정답 기재된 교환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네, 저기 이게 사이트에 이제 탑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료실에 선생님이 이제 교환 올려놓을 때 그땐 정답 표시해 놓은 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보세요. 알겠죠? 탑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계속 보면 여기 요 내용 한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볼까요? 요것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미리 하나하나 이제 다 읽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또 이제 그러기엔 또 시간이 사실은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만 좀 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베이지주의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베이지주의라는 건요, 여기 지금 수능에 나온 건데, 이거는 여기에 이 해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연계규제에 있었어요. 연계규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EBS. 독서가 연계가 안 된다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자꾸 하는데, 문학처럼 지문이 똑같이 안 나와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똑같은 지문을 냅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의미가 좀 오해가 돼서 아예 독서 안 나와라는 식으로 또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연계가 되냐면, 이 얘기 지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개념, 견해 주장, 그 다음에 원리 방법, 이 세 가지에 관한 정보는 연계가 돼요. 특히 잘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지주의, 이들과 관련하여 견해 주장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베이지주의에서 주장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개념, 연계가 된 지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견해 주장과 이 개념에 관한 정보가 연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그 연계되는 그 지점과 관련된 개념을 내가 알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 그게 나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더 잘 읽어요, 못 읽어요? 알겠습니까? 더 잘 읽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 가능세계 관련된 지문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능세계에 사용된 그 개념어들이 다 연계규제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세계에 사용된 그 논리학의 개념들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또 그 지문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노란색 읽었습니까? 베이지주의.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음의 정도. 자, 이 정도와 관련된 입장이죠. 그래서 이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해하는지 설명을 제공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변해하는지, 그것과 관련하여 여기 이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조건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화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지금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조건화 원리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조건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자, 이거 패턴이 뭐냐면 개 더하기 4 패턴이요. 개념 더하기 4의 패턴, 개사 패턴이에요.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례를 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출제자들이 문제 출제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무조건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조건화원리 사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조건화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읽기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화원리와 관련된 내용은 결국 뭐냐면 여기 노란색만 좀 볼래요?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한다. 말이 어려운데 요거 말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싫어 하지 말고 알겠죠? 네, 지금 그냥 우리가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원리가 이제 무엇인지 이런 설명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요걸 이제 이해하는 읽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방법만 익힙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조건화 원리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이 철학 이제 지문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해와 관련된 독해 중에 특히 해와 관련된 그런 훈련은 함께 선생님이 이제 독서 개념 강의로 7법칙 강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강의도 이제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그저께 토요일 날 수특 독서 완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남은 강의까지 다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내용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면 국어는요, 그렇게 능력이 한번 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네. 물론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는 좀 힘들어요. 근데 능력을 딱 길러놓기만 하면 특히 이제 2학기의 경우에 가을 좀 선선해졌을 때 다른 과목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어가 흔들리면 오로지 그런 탐구에 또 온전히 신경을 못 써요. 근데 국어 능력치 딱 끌어올려 놓으면 국어는 하루에 조금씩만 하더라도 그 능력치가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고하는 나의 능력이니까. 읽는 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 계획을 짤 때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까지 그런 그 국어의 사고 능력을 쭉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야. 쭉 끌어올려줘서 2학기 때는 국어 조금씩 하면서 다른 탐구 같은 과목도 집중해서 더 많이 잘하는. 그래서 수능시험장에 가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조건화 원리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한 걸 보면 결국 조건화 원리가 뭐냐, 어떤 거냐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보도 제시가 되어 있냐면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조건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조건화 원리 지금 내용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봐요. 그 다음에 이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교시 때 공부한 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면 선택지를 봐요. 어떤 행위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에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조건화 원리와 관련하여 저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주목한 사람이라면 바로 머릿속으로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행위에 관한 게 아니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추론하기를 했는데 독해할 때도 사실은 요겁니다. 믿음의 정도, 행위에 관한 것, 요게 서로 대비되는 걸로 제시돼서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만 가는 것이다. 요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짝으로,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서 읽었으면 또 더 잘한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됐는데 어떤 명제가 하나 있고 그와 다른 명제가 하나가 있잖아. 그죠?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뭐랑 대응시켰어야 돼. 여기에 가뜩이나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동시에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대로 자, 이 동시에 이렇게 대응하고 요 두 개는 둘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선택지랑 지문의 내용 이렇게 딱 대응시켜서 근거를 가지고 요 근거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이건 적절하다라고 딱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에 의존해서 뭐뭐인 것 같아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근거에 바탕에서 선택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딱딱딱딱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공부한 걸 짚으면 결국은 지문의 내용이랑 선택지가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었어요. 지문에서는 행위에 관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행위에 관한 것처럼 말했어. 그러면 이 차이를 또 짚어냈으면 당연히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지문이랑 이렇게 딱딱 대응해. 맞아떨어져. 그쵸?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판단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함께 공부한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견해주장을 잘 파악하는 훈련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개념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응시키기와 견주기의 사고를 잘 해줘야 된다. 알겠죠?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것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만 하고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는데 뭐 지금 여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생각은 없고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이제 짚도록 하겠는데 우리 요거 볼 때요 여러분이 좀 이 방법에 관한 거를 필요하면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지 이제 완전히 자기께 되지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뭐 당장 그렇게 잘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기억되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문제 형식을 좀 볼 거예요. 문제 형식만 볼 건데 선생님이 7법칙에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걸 강조를 좀 해요. 예측하기라는 걸. 같이 함께 그 예측하기 함께 뭐 잘 연습해 온 학생들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요 예측하기를 잘하면 지문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예측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문제를 먼저 보는 건데 이 문제를 먼저 볼 때요, 이 선택지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걸 먼저 다 읽습니까? 이때 선택지 앞부분만 훑어 내리는 거야. 선택지 앞부분만 이렇게 훑어 내리는데 그러면 여기 이때 또 이런 식으로 기호로 서술이 되어 있으면 요 서술 형식만 빠르게 확인하는 거야. 자, 확인했죠? 자, 그러면 물을게요.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댓글에서 이제 서로 막 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같이 또 이제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그치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지. 좋아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지문에 있을까요? 결국은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디귿은 기억과 니은과 조금 뭔가 다른 요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내용을 우리가 독해할 때 미리 찾아 놓으면 이 문제 답은요. 금방 골라요. 몇 초 이내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측하기 할 때 문제의 이런 서술 형식을 보고 지문에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센스 있게 이제 감각적으로 딱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고 관련 정보 찾아서 답을 빨리 골라야 된다. 알겠죠? 골라야 된다. 네,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네, 뭐 박별롱 학생이 공통점, 차이점 딱딱 이렇게 답을 하네요. 아,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찾는 게 중요했다. 그 다음에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파악해야 됐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지문은 우리가 안 봤지만 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쿠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래. 요즘은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난 시간에 봤더니 자, 에피쿠로스가 요 기억, 니은 이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행복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탕으로 행복에 관한 얘기를 했다.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까지 딱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답을 금방 잘 고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 교환을 좀 내려받아서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문제도 한번 보겠는데, 지금 이 철학 지문에서요 학생들이 또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가 뭐냐면 비판하기 문제예요. 이 비판하기 문제는 감으로 골라야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사고에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4교시 뒷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끝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이 비판하게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견해 주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견해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 입장과 관련 있는 견해 주장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견해 주장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견해 주장 간에 반드시 차이점을 꼭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끝부분에 요거 차이점 확인해 가지고 답 고르는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남니까? 나죠?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차이점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더해질 수 있는 게 한계에 관한 내용, 견해 주장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 답을 고르는 또 역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 이제 답을 금방 잘 고를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해보세요. 지금 빨리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X인지 판단. 그 다음에 댓글로 동그라미 X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원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 에피크로스가 이 원자들에 대해서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들에 이루어진 우주, 그럼 당연히 우주도 우연의 산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건 결국은 이건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주와 인간의 세계, 그래서 신의 관여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도 당연히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 우연의 산물이니까. 그렇죠? 네. 동그라미 X에 잘 표시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여기 그러면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이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자, 이런 말을 이제 봤어요. 그럼 결국은 이 에피크로스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을 주목해서 이제 읽은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비판으로 이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면,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자, 여기 이제 요 지문에 현재 제시된 부분에는 없지만,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는 내용이 지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거 뭐냐면,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네, 자유로운 상태니까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자,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여기 요게 문제예요.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에피크로스가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이해하려고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에피크로스는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선택지에서는 왜 이해하려고 했니? 라고 비판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출제자가 요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요 이해하다는 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왜 하는가라고 이제 비판하는 건데, 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에쿠, 이 에피쿠로스의 견해랑 이 견해 주장이랑 부합하지 않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에쿠의 견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죠. 자, 여기서 이걸 기억합니다. 출제자는 비판하기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견해 주장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걸 제시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요 부합하지 않는 거라는 걸 잡아내면 잘 맞출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것도 좀 해보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선택지가 여기 조금 어려워요. 요거 O일까요? X일까요? 자,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것 X. 자, 여러분 댓글로 또 빨리 올려줘요. 네. 지금 여기 이 선택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견주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견주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이 선택지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여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여기 우연적인 운동. 우연적이니까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 연결되죠? 대응하죠.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되는 것인가? 자유의지. 요거 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삼각형이 거꾸로예요? 왜 대비예요? 자유의지는 요 말로 한번 바꿔봐요. 의지라는 말을 이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꾸면 이거는 뜻대로잖아. 그죠? 뜻대로. 아, 이런 사고를 정말 잘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뜻하지 않게랑 요거랑 대비가 되니까, 자, 결국 여기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우연적인 운동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없이 뜻하게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의 산물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단초를 삼다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건데 어떻게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에 단초가 되느냐?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맞는다고.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비판하기라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또 좀 요걸 빨리 한번 해보면,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간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처 입으면 아파요. 그리고 영혼이 소멸하면 인간도 소멸하기 때문에 사후에 인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모든 두려움.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을 봐봐요.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판단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 에피쿠로스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으로 그것이 해소되느냐? 이 말은 결국은 모든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서 문제점 지적하는 거지. 자, 이렇게 차이를 파악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지를 짚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리을도 이제 보면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에피쿠로스는요, 자연재해, 자, 이거에 대한 두려움, 인간들이 떨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에피쿠로스가 이제 얘기한 것이 결국은 신은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두려움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자,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이다라는 게 여기 보면 신에 의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생긴다라는 것과 차이가 있죠?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 입장 차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딱 지적했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결국 공부한 거는 에피쿠로스의 견해주장 한 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이 선택지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먼저 견해주장 간의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견해주장,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선지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견해주장 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사고를 잘하면 여러분은 이제 비판학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연적인 운동과 자유의지에 대비되는 내용, 그 선지 안에서의 그 대비되는 짝을 잘 이해를 해야 그것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적절하다는 판단도 할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예술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방금 전에 그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뭐 답을 물었는데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비판하기로 적절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고 빨리빨리 이제 또 이 강의를 들으랴, 그거 보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방법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견해장의 차이점, 그다음에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개점 문제점 지적하자. 좋아요. 이제 예술 세트인데 예술 세트는 좀 쉬워요. 예술 세트는 이걸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특징. 그 다음에 예술 세트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견해장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난도가 좀 올라가요. 근데 난도가 올라갔더라도 철학에서 우리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견해장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패턴은 대비인데 이 대비가 왜 지문의 대표 패턴이 되냐면 특징을 설명할 때는 A와 B의 특징을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A와 B의 뭐 공통점도 설명하겠지만 차이점을 많이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의 방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대비되는 즉 견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문을 잘 이해를 하면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 대비되는 짝을 중심으로 결국은 특히 요거 들어갈 말 뭘까요? 차이점이겠죠. 차이점. 네, 그래서 요 대비되는 짝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핵심어고를 주목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나와 있으면 요 개념이 함께 출제 요소가 돼요. 예술은 이러한 이 개념이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학에서 견해주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술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견해장 나타내는 핵심어고 당연히 잘 주목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면 예술 정리할게요. 우리 독해할 때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아무래도 대상 간의 특징을 설명하다 보니까 대비되는 짝, 견주기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견해장을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을 바탕으로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정리됐죠? 네, 요거 알면 예술 금방 해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미술관에 갔더니 정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실제 사람이야. 딱 봤을 땐 실제 사람이야, 진짜. 이건 뭐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이야. 근데 움직이질 않아. 정말 아주 작은 움직임도 없어요. 근데 그거 미술 작품이었어요. 그겁니다. 이게 하이퍼 리얼리즘의 이제 작품이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 자, 여기서 우리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는데, 이 지문에는요, 이것이 출제된 당시에 그 수능특강 독서에 있던 내용이 연계되어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예술 세트의 특징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 예술 세트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한 단어, 그 한 단어 사용해서 무엇이 연계됐을까를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무엇이 연계됐을까를 맞추는 겁니다.
그냥 요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얘기만 안 되고 방금 전에 예술세 때 특징으로 설명한 걸 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맞춘 학생 좋아요. 상품 갑니다. 네, 여기 이 지문은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가 연계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 지문은 하이퍼리즘의 그런 특징, 하이퍼리즘의 개념 이런 거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억하고 니은 이 개념이 사용됐는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특징을 잘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연계가 되는 건요.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문도 그래서 여러분 하이퍼리즘의 그런 개념, 그와 관련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출제된 것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계교재 공부도 잘 하면 학교 시험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는 포인트에 대한 배경지식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현실성, 사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성과 사실성의 개념을 이해를 했어야죠. 현실성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성은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주기를 통해서 차이점 잘 파악하는 읽기 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과 사실성을 모두 추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것과 이제 비교하고 있는 팝아트는요, 팝아트는 그렇지 않아요. 팝아트는 일단 사회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공통적으로 했으니까 일상의 모습이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팝아트는 현실성은 높아요. 하지만 팝아트는 현실성은 높지만 사실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팝아트는 대상을 좀 변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성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팝아트 여기 하이퍼리얼리즘 차이점, 공통점으로 일단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실성, 현실성을 모두 추구했지만 팝아트는 사실성은 좀 약하고 이 팝아트는 현실성을 추구를 했다라는 것. 하이퍼리얼리즘의 사실성을 추구했다라는 것은 이 트롱프레오라는 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뭐 각주 지금 제시는 안 했지만 트롱프레오는 뭐냐면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이어서 사실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선택지 판단해 보세요. 선택지 판단하면 팝아트 대상을 한쪽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니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 2번 선택지 어떻습니까? 요거는 적절해요? 팝아트는 사실성이 하이퍼리즘과 달리 사실성이 높아요?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레오의 전통을 이은 것은 기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요? 아니죠.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 2번, 3번은 이제 다 적절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답이 되는 건 뭐였냐면 팝아트랑 하이퍼리즘 모두 뭐요? 현실성. 이 현실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징과 관련해서 공통점, 차이점 잘 파악하면 예술은 속도가 문제입니다. 알겠죠?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것 유념하고요. 정답자 박별민 학생, 그 다음에 김별완 학생입니다. 두 학생은요, 여기 안내된 대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해야죠. 3교시에도 만날 겁니다. 좋아요. 우리 3교시에 만납시다.